(2022년 1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한민국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대리전의 신호탄, 대리전은 프락시워라고 그러죠. 프락시워.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가 얘기했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구사하고 있는 그레이존 스트래티지하고 등거리 외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 소련하고 중국이 대립할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줄타기 외교를 할 땐 등거리 외교를 칭찬하는 대한민국의 학자나 주사파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햇볕 정책을 비교하겠습니다. 선샤인 팔런시가 왜 문제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미국과 러시아란 나라는 세계를 무대로 전략을 펴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덤빈다면 마다하지도 않겠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나요? 민주당 입에서 나왔죠.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 사람들, 주사파 사람들인데 필요하면 하는 게 미국과 러시아. 그걸 알아야만 국제정치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전쟁론을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지난해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그때 우리는 미라클 작전 해갖고 우리 친미, 친한 아프간인들을 잘 빼갖고 왔다고 자랑했는데 그거는 요만한 규모의 것이고 거기에 깔려있는 미국의 대전략을 이해했어야죠. 이걸 모르고 살면은 맨날 헛짓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부다비를 가지 못했거든요. 가지 못한 그날 아부다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자폭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상 최초로 UAE가 사드를 발사해서 요격했다라는 보도가 디펜스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문재인 대통령처럼 외교에 실패하고 헤맬 겁니다. 2019년에 하노이 노딜이 있었죠. 그때 이미 세상은 변했는데 계속 2년 밀어붙이니까 이런 꼴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푸틴 대통령이 쿠바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전략적 판도르식 원칙을 지켜가자. 이에 대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쿠바 대통령은 코로나19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백신을 지원받은 모양이죠. 감사하다고 그랬고, 푸틴은 경제, 통상, 투자 등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자라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쿠바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 남쪽에 있어서 반미주의 공산국가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방했다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난 20일에는 이 푸틴이 남미에 있는 그 문제 많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통화를 했답니다. 국제 문제에 긴밀히 협의하도록.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지난 1월 13일 미국과 협상했던 러시아의 외무차관은 서방과의 우크라이나 문제를 푸는 협상이 실패하면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1963년도인가요?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었죠. 쿠바가. 소련이. 그와 비슷한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미국 심장부에 근거리에 위험한 시설을 갖다 놓겠다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나라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긴 하는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미에서는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입니다. 1819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는데 그때 독립할 때는 그랑 콜롬비아라는 나라로 독립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랜드 콜롬비아, 우리말로 얘기하면 대콜롬비아로 독립을 했죠. 지금의 에콰도르, 콜롬비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약간의 가이아나 쪽에 또 영토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때 그랑 콜롬비아의 면적은 우리 한반도, 남북한에 합친 한반도의 10배였고요. 남미에서는 브라질, 그 다음으로 그랑 콜롬비아였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랑 거의 면적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불과 독립하고 11년 만에 베네수엘라가 분리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1830년이죠. 근데 1845년에 콜롬비아가 그래 독립해 나가라고 인정이 됩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랑 콜롬비아는 동서로 분리가 되는데 동쪽 지역이 베네수엘라도 뛰어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유는 뭐냐? 그쪽에 석유가 많아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살겠다고 나간 겁니다. 동서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베네수엘라가 잘 살다가 지금은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에만 의존해 갔고요. 석유법을 제정해서 석유에 외국 기업들이 석유를 캐가지고 자기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기업에다가 50% 세금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에서 나온 세금으로 거둔 거 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게 하다가 국민들은 그거 받아먹고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경제가 점점 약해졌고 나중에는 76년대에는 석유 기업을 국유화를 해서 다 뺏었습니다. 그 석유는 많지만 경제가 안 일어나니까 점점 어려워졌고 그러다가 우고 차베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독재를 하면서 완전히 다시 군주국가처럼 어두운 국가로 가버렸죠. 차베스는 죽었습니다. 그때의 부통령이 지금 취임해갖고 계속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민주국가로부터는 배척을 당해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나라가 됐고 러시아 해군이 훈련 때는 베네수엘라에 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베네수엘라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되지 말자고 많은 주장들이 있죠. 자, 오늘자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크루즈 미사일 2발을 또 쐈답니다.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추정이라고 붙였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 도발 상황에 대해서는 가급적 로키, 톤다운해서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지금 나오는 해석이 뭐냐? 베이징 올림픽이 2월 달에 열리는데 그때도 북한이 도발하겠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기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을 안 봐주고 그냥 쏠 거다 얘기합니다.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월 24일 날 중국에서 나온 소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토대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조만간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때 이 기간만큼은 절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지 마라. 우크라이나 위기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탁을, 당부를 시진핑이 푸틴한테 했다는 얘기,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입니다.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분명히 중국 외교관의 발언이라고 해놓고 익명을 전제로 하고 슬쩍 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베이징 올림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즉각 가짜뉴스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했고 또 중국도 그 문제는 잘 다루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세계에 간략하고 안전하며 멋진 올림픽을 보여줄 자신이 있다.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베이징을 방문하게 할 자신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베이징 올림픽에 갈까요? 정부 대표단을 보낼까요? 문재인 대통령 UAE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더 이상 순방이 없을 거란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혼이 났죠. 혼이 났죠. 이제 가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얻어 터질 수 있죠. 그러면 정부 대표단은 보낼까요? 푸틴은 오라고 하는 게 계속 중국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있으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뭐지? 야, 이거 역사 뒤져보면요. 우리가 2018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했습니다. 그 직전에 유엔에서 우리 김연아 피겨 선수가 가서 발표한 바가 있었죠. 그때도 평창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고요. 올림픽을 앞두고 그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그 기간 사이 전후 7일 사이에는 모든 전쟁을 하지 말고 휴전하자는 겁니다. 하계올림픽 때도 이런 것들이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2년마다 올림픽 기간에는 휴전하자는 게 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결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할 때 개막일에 러시아는 그루지아를 치는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소치 올림픽, 이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고 했죠. 그때 폐막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병하는 작전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네, 안 지켜집니다. 자, 그럼 푸틴은, 시진핑도 우려하는 게 바로 이건데, 푸틴은 왜 이러느냐?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련이 무너지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로부터 미국은 아시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파트너가 돼버렸어요. 근데 중국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중국이 1대1을 통해서 지금 스리랑카의 한반토다 항구를 지원했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항구를 거의 자기네가 옛날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했잖아요. 그때 요동반도에 있는 여순,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을 20년간 조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99년간 중국이 조차하기로 했습니다. 한반토당을. 그런 식으로 자꾸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커지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위기를 일으켜서 미국을 직접 상대하고 중국 빠져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이 복잡합니다.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고 EU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극우 정권이 나서면서 민족주의 내세워서 꼭 문재인하고 비슷하죠. 반 EU, 반 자유화를 내세우면서 EU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EU와 나토로부터 가장 혜택을 받은 게 폴란드인데 다른 정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독재를 해서 언론 자유도 많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폴란드 바로 옆에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백러시아라고 하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벨라루스라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모여갖고 소련을 만들자고 하면서 소련이 만들어집니다. 그 후에 12나라가 들어와서 15개 공화국으로 소련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벨라루스하고 폴란드가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벨라루스의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러시아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폴란드를 흔들어라. 폴란드를 나토의 품으로 떼어내라. 왜 가끔 전략 김일성이 했던 거 있죠. 분단 이후에. 지금 남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 미국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니까 미국 끈은 떼어내기 힘들더라도 이 일본과 연결되는 끈을 반일주의를 떼어내면 남조선을 흔들리고 해방할 수 있다는 게 김일성의 가끔 전략. 그래서 계속 항일 운동을 일으켰죠. 요즘 와서는 자신 있게 반미까지 가고 그러한 반일 운동을 토대로 집권한 게 문재인, 주사파 이런 것들인데 그게 성공한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미국 동맹국에서 떼어내가지고 양쪽 다 중국도 할 수 있고 러시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색깔이 불명한 회색지대로 만들면 더 그쪽은 유리해지죠. 네. 그래서 폴란드를 친미, 친나토 국가에서 중간 정도로 돌려놓는 게 그레이 존 전략인데 이게 푸틴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기보다는 벨라루스가 정권이 취약하니까 그를 통해 갖고 폴란드랑 대립하기 위해서 양쪽이 서로 군대를 국경에 배치하고 난리 불수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나토 국가 중에서 가장 비겁한 나라가 이 동북아에서 친미국가 중에서 가장 비겁한 게 문재인 정권처럼 독일인데요. 독일이 어떤 미스를 했는가 하면 제가 탈핵 정책을 굉장히 이 정부 초기부터 비판하고 책을 냈었습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을 안 한다고 하고 나서 석탄을 떼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되니까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했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한 40%를 의존하나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잠그거나 가격을 올리면서 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니까 독일이 나토의 핵심인데 미국 지시에 미국과 같이 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입니다. 독일도 그레이 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권은 시베리아 가스전을 개발해서 갖고 오자. 그걸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갖고 오자는 그런 희한한 전략을 펼쳤다가 요즘은 조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터키입니다. 터키의 지금 독재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이제 등거리 외교를 하는 거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 또 기본적으로 그쪽은 이슬람이잖아요. 민족은 아랍계가 아니고 이쪽에서 우리 쪽에서 건너간 돌골계가 퍼진 투르크족인데도
종교는 이스라엘 바라다 보니까 반미 국민들은 그걸 원하죠. 그러니까 반미로 가면서 러시아와랑 줄타기 하면서 나토 동맹국임에도 나토 동맹국은요. 동맹이란 건 뭔가 하면 똑같은 무기를 써야 돼요. 그래야 급하면 내 무기 빌려주고 내 실탄 빌려주죠. 내가 실탄 빌려줬는데 내 총이 안 맞으면 못 쏘잖아요. 그래서 나토 국가들하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은 무기를 각자 만들더라도 서로 총알이 들어가고 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일을 합니다. 이 무기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 무기를 사면 안 되죠. 이러한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있고 이스라엘의 데이비드 슬링, 한국의 천공도 있는데 러시아의 S-400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이 기분 나빠하고 원래 터키한테도 F-35를 수출하기로 했어요. 수출하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에르도안은 더욱더 반미주의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토가 분열되고 EU가 분열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푸틴은 독재자죠. 이 사람도 벌써 대통령 2번 하고 한 번은 총리로 가 있다가 다시 집권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재한다고 인기가 떨어졌는데 2021년 9월 얼마 전에 있었죠. 총선에서 또 승리했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더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긴장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영토를 차지해서 이제 강한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석탄이 많은 나라인데 석탄이 많은 지역을 지금 자꾸 러시아와의 이 혼란 속에서 뺏겨가고 있고 그쪽에서 생산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나라는 EU하고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영국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잡아당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잡아당기면 소련이 발끈할 수도 있으니까 뭐 네가 하려면 하고 이런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도 1945년 독립하고 48년 건국했을 때 미국이 잡아당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니까 대리전이 6.25라는 대리전이 일어났는데 그걸 기화로 미국을 확 잡아 끌어당겨서 동맹으로 엮어낸 국제정치의 달인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죠. 우크라이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러시아가 덤비는 거고 또 그걸 방관할 수도 없으니까 미국은 개입을 하는데 나토의 중심 회원국인 독일이 엉뚱하게 나가고 신흥 가입국인 폴란드가 엉뚱하게 나가고 백업을 해줘야 되는 터키가 또 이상하게 나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저는 예상을 하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내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정부 세력하고 친미 세력이죠. 그 다음에 친러 세력인 반군이 지금 예멘처럼 후티하고 정부군이 싸우는데 반군이 예멘 수도를 점령했죠. 그것처럼 우크라이나는 복잡한 내전 나라로 갈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리전, 프락시월.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확실한 회식지대가 되고 이어서 그 옆에 있는 몰도바, 벨라루스, 폴란드, 루마니아까지도 자꾸 회색지대가 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미국은 이게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했던 거는 과거 경우에 월남전하고 6.25 전쟁인데 그게 실익이 없으면 안 하고 나토가 해라 그러는데 나토에서 핵심인 독일이 안 한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미국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경제가 막 불타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임금을 올려줍니다. 들어오라고. 임금 올려주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거든요. 이거 왜 이러냐? 요즘 한국에서 수출하는 사람들 컨테이너가 없어 난리랍니다. 과거에는 컨테이너 하나당 미국 보내는데 8,000불에 보냈는데 지금은 2만 달러가 넘어가도 없답니다. 그래서 겨우 매우 물류가 올랐죠. 배도 없고 컨테이너도 없고. 그래서 싣고 부산 출발합니다. LA에 가면 롱비치항인가요? 그 앞에 100여 척이 떠 있습니다. 접안을 못합니다. 왜? 짐을 못 내려요. 왜 못 내리냐? 미국 부주 노동자들이 코로나 사태 때 사실 미국이 사회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복지가 역시 문제인데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우리처럼 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유럽은. 미국은. 그게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이 자기 임금의 70%까지 받고 있으니까 나 이것만 받고 일을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짐을 못 내리는 겁니다. 30% 더 받자고 일해봐야 나가서 밥 먹고 차비 쓰고 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죠. 짐을 못 내립니다. 짐을 못 내리니까 미국 전역으로 물품이 공급 안 돼서 물가가 오르고요. 미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을 올리고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자꾸 올리게 되면 우리도 올라가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태가 오겠죠. 지금 젊은이들 집을 영끌로 샀는데 이자율 올라가면 많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계를 모르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럼 미국이 이러한 사태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물류가 돌아가게 하면 되죠. 그게 뭘까요? 적당한 크기의 전쟁이 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동안 미국이 다른 위기로 몰렸을 때 적당한 크기의 전쟁이 한반도가 아니냐, 문재인 정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하는데 그건 지나갔고, 지금 우크라이나로 지금 하도 지금 저쪽이 푸틴이 걸고 있으니까 적당한 대리전에 일어나면 미국은 막아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물자 돌리면 항구가 돌아가면 다른 물자도 돌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대만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요즘은 푸틴이 내가 미국하고 상대할 거야 하면서 우크라이나로 잡아끌면서 그쪽이 긴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이렇게 미사일을 뻥뻥 쏘고 있는 북한입니다. 지금 미국을 상대로 미국 나랑 상대하는 게 시진핑이고 푸틴이 서로 싸움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 이때가 북한은 찬스죠. 자꾸 북한은 친중, 친러 얘기하는데 자기도 국가니까 줄타기 하는 겁니다. 이때는 중국에 붙어서 이해하다가 과거 이제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 트럼프 만날 때는 중국이 제공한 비행기 타고 가지만 또 이렇게 또 러시아가 방방 뜨면 중국 딱 끊어내고 러시아로부터 막 해갖고 러시아가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미사일 쏴가지고 그럼 러시아를 도와주죠. 왜? 쏘게 되면 미국은 중국 상대하다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상대하다가 저쪽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쿠바 쳐다보다가 폴란드 쳐다보다가 또 이제 북한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푸틴은 좋죠. 잘하고 있어. 뭔가 지원받을 수 있죠. 지금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게 다 러시아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극초음 미사일도 러시아 기술입니다. 러시아는 한편으로 또 꽃놀이패를 하는 게 우리의 현무 미사일 이스칸데르 형도 있는데 이것도 러시아 기술이고요. 우리의 급초음 유속도 아마 러시아 기술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 기술을 판매 안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싸우는 양쪽에 다 판매해서 서로 싸우게 해서 돈 벌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뜻하는 대로 안 되면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해서 여기서 6.25 전쟁 같은 거 나게 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미국의 관심을 또 일로 끌어갖고 중국을 약화시키고 뭐 그런 전략을 여러 가지로 쓸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자, 이럴 때 미중 간에 미러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여기서 양다리 걸치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망한 나라가 대한제국입니다. 일본 청나라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깨갱하고 난 다음에 또 러시아에 붙어서 어떻게 해보다 깨갱하면서 합방당한 게 대한제국이었죠. 또 한편으로 한쪽 편만 썼다가 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직전에 나치 편에 들었다가 같이 전범국으로 망했습니다. 국제정치는 잘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가 바라는 회색지대 전략에 호응하기 위해서 또 그걸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햇볕 정책을 펼칠 때이냐, 아니면 영국이나 일본 또는 호주처럼 확실한 친미 정책으로 갈 게 좋은 방법이에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저의 결론은 우리는 여지가 없습니다. 한미동맹도 있었고 이게 무너지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돼버립니다. 홍콩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가까이 지내서 잘 된 게 있습니까? 중국하고 친해갖고 잘 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미 정책도 당해봤고 한사군 지배도 당해봤고 조공국가도 해봤고 속국도 돼봤습니다. 이 역사가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1000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우리 선조국가들이 얼마나 그 이전에 고구려는 대단했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린 등거리 외교, 이 문재인 정권이 했던 등거리 외교, 미중 간의 줄타기, 경제는 중국, 군사는 미국, 양손에 떡 들고 춤추겠다. 아이고, 그런 조건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아니면은 생존이 우선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고 작전계획 5027을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으로 계획으로 바꾸는데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심으로 만든 세계 정보기구 정보망의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해서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뭔가 받아내야죠. 자,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 과거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많은 지원 받아내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변심을 한 건데, 사실 우리도 크게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친미 노선으로 쭉 가면서 많이 받아내서 잘 살게 되니까 이게 김대중, 김영삼,
문재인 이런 자들이 반대로 가면서 이게 민족 자주권 뭐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독일도 콜 총리가 친미 노선으로 통일해서 잘해놓으니까 메르켈이 하면서 조금 민족주의 내세우고 어쩌고 하다가 저렇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도 패전 국가고 미국의 진나라이기 때문에 일본도 한때 미국의 반미로 가서 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재팬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깨갱하면서 경제가 엉망되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추월당할 정도로까지 지금 계속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우리는 어차피 적이라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라는 잠재적도 있으니까 자 북한은 우리가 견제해 줄게 하면서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부대를 미국 부대잖아요. 미군 부대인데 그걸 한미연합으로 운영하자. 우리도 사드 운영술을 배워야 되겠다. 우리 도움도 필요할 거 아니냐.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도 있고 우리도 뭐 장거리 레이더 있으니까 잡아준단 말이야. 우리도 미사일 많다. 한미연합 부대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격 원잠을 만들자고 하는데 공격 원잠을 만드는 걸 미국이 인정해주고 또 해군이 만들려고 하는 항공모함을 원자력 핵추진으로 해야죠. 핵추진을 한 나라가 현재 프랑스가 있는데 미국 말고 우리도 가야죠. 이렇게 하고 F-35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그중에 B형을 도입해서 항모에도 배치하는 이런 작전.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는데 좋습니다. 이거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자면 이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독재한다고 데모할 테니까 그냥 두고 이제 국정원은 해외 정보기관으로 특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CIA처럼 북한 김정은 정권 와해 공작을 제일 임무로 주는 겁니다.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어차피 공작은 우리나라한테 국민한테 하면 안 되지만 적국한테 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되죠. 그 임무를 부여해서 무너뜨리고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들이 지금 철수하고 있잖아요. 철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들이 서해 124도 서쪽으로 못 가는데 들어가서 작전하면서 중국 영해 바깥까지 가서 작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 해역까지 작전 수역을 넓히면서 과거 일본이 1,000해리 전수방위 개념을 세웠는데 우리도 1,000해리 전수방위 내지는 600해리 전수방위를 본격화하면서 자유롭게 자유항행 작전을 하는 겁니다. 해군군은 강화해야 되죠. 그리고 육군에서는 현재 2사단을 신속대응군으로 했는데 신속대응군 중심으로 지금 전방에 있는 17사단, 뭐 1사단, 28사단, 25사단 좀 쭉 나가면서 철책 부대들을 조금 뒤로 빼면서 신속대응군으로 바꿔서 이제는 원정군 개념으로 바꿔야죠. 북한이 와야 됐을 때 이런 부대들이 들어가서 북한에 군정을 할 수 있는 이 경비부대가 아닌 이런 식으로 바꿔야죠. 이런 식으로 자 어차피 병력 주니까 국방개혁하자 쫙 바꿔나가면서 해공군은 점점 더 강화시키고 신속대응군 강화시키고 2사단은 헬기 투하가 가능한 공중 강수사단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회색지대화 하지 않고 햇볕 정책은 북한에 쪼이는 거지 우리 국민들에 쪼여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야. 이런 인식 갖고 쭉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가 미국하고 하면서 발전한 거니까 그럼 다시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한테 절절 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을 통제하면서 북한을 우리한테 합병시키면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는 러시아의 상대로 어떻게 외교전을 할 것인가. 거기 생존을 모색해야죠. 요 외교전에서 실패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평화 통일을 하는 조건으로 패전국가였기 때문에 전쟁 일으킨 나라였기 때문에 군대를 최대한 줄인다 해서 3개 사단만 갔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를 공급을 줄인다 그러면 쩔쩔매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범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상 국가잖아요. 일본이라면 모르겠는데 북한 통일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중국이 무슨 압력을 가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린 병력 안 줄여.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100만으로 가든 60만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서 강성한 국가로 가야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던지는 제목은 지금 또 다른 대리전, 6.25 전쟁 같은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내전은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이걸 토대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베제티우스의 말을 전하고 싶고 회색지대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이 땅에 주사파가 날뛰게 만든 것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건 아니다. 햇볕 정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북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 문제를 푸는데 전쟁론도 다 본 사람들이니까 필요하면 전쟁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시키면 되니까 대리전을.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서 국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를 국익을 극대화하자. 진짜 이승만과 같은
국제 정치의 달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한 사람이 이재명입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찍으시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